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중의 돈돈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간 재개발 시작이 돼서 선정때까지 매물이 잠김 현상이 있을 거고, 해당 이제 접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보겠지만 매물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해도 되는지, 혹은 투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지역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다른 개발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발지가 과연 남한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짧게 좀 가져보려고 이번 시간 준비했거든요. 개발 관심이 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쪽 이런 개발이 있구나, 우선 내용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호황입니다. 신속통합기획 102군데가 신청해서 12월 달에 25개 선정이 되고 77군데는 탈락을 할 건데, 탈락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든가 아니면은 내년에 있을 공공 재개발로 도전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다 보니 해당 지역의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름 좀 있다 하는 지역에 매물 알아보니까요, 매물 가격대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5억대 다 넘어가고 6억을 육박을 하는데, 진짜 소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지역을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 그 중에서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얼굴의 재개발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공공하고 민간이 경쟁하듯이 재개발지를 지정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워낙에 강한 규제를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재개발 쪽으로 서둘러 선회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매물 잠김 현상 혹은 가격 급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놨으면 이제는 돈을 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머뭇거리다가 못하신 분들, 혹은 내년까지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한테 올해 끝났으니까 이제 재개발지 투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의들 많이 주세요. 아직도 소액으로 움직일 그 여력이 있으신 분들, 내용 꼭 보십시오. 이 102곳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돈이 1억이 우스워요. 이 소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2천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만 가지고 계셔도 돈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잘 모으신 거다, 부동산 투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분위기상에서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황은 이제 1억 가지고도 투자할 때가 만만치가 않구나. 왜? 자양동 갔더니 4억 투자라, 마포 갔더니 7억 투자라 그러고, 용산도 3억이 기본이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개발지가 전부 다 투자금이 매매가는 2, 3억씩 올랐고요. 투자금도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짜리 투자처였는데 올해 가니까 2억짜리 투자가 돼 있고, 이제 내 집 마련 끝난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네, 민간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매물 잠김 현상 및 가격이 급등한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민간 재개발만 우리가 꽂혀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을 공략을 할 거예요. 그 대상지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강동구에서 구청장이 이제 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총 3군데 정도인가 이 역세권 개발의 대상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조감도 보니까요, 한 40층짜리 건물이 6개 동이 이렇게 나란히 돼 있고, 밑에 보니까 주상복합 비스무리하게 상가 모양들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조감도가 처음으로 이제 강동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봤거든요. 자, 둔촌동 489번지도 있고요. 성내동 428-5번지 일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성내동 19-1번지 일대도 있는데,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용도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근린 상업 지역으로 변경했고요.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 근생, 공공,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지난해 8월 4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활성화 대책에 국토부가 이제 지정해서 나온 역세권 개발 이제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청장은 이거를 발빠르게 적용을 해서 우선은 선도 사업지로 지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 지정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이제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밀도 개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혹은 고밀도 개발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일대에 우리가 추진해서 동의서 걷지 않아도 시나 구에서 지정해서 역세권 민간 개발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 뭐 서울시 내에 역세권이라는 데가 305군데 현재 그렇습니다. 305군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지역에 선정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서울시는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8사 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와 정부가 이제 결합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지난 8월 4일날 대책, 지난해입니다. 그거에 적용된 역세권 개발을 얘기한 건데,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바뀐 다음에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는 또 나름대로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이고요.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6월 2일자인가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작년 8월 4일은 지금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고밀 개발이고, 올해 6월 2일 날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한 기준을 따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이거 우선은 쉽게 얘기하면 50층 넘는 이제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용적률을 이제 완화시켜주겠다. 완화된 용적률 중에 반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250% 용적률인데, 이게 450%를 추가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켜주면서까지 역세권 개발에 서울시도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될 거냐 봤더니 여기 중심지 역세권이라는 데도 있고 비중심지 역세권이라는 데도 있는데 둘 다 인센티브는 주긴 주되 중심지 역세권에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게 되면 훨씬 좀 더 나은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중심지 역세권, 그러니까 별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역세권보다는 중심지 역세권으로 가는 게 낫고, 이 중심지 역세권이 그럼 뭐냐 하고 봤더니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서울 2030 플랜에서 지정해놓은 도심지 혹은 광역중심지, 지역중심지 혹은 지구단위 중심지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지역 일대 역세권 주변만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지역에 노후도 이제 기준만 맞추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하고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서울 2030 플랜에 들어가시면 이 지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3도심이고요. 이게 도심이 이제 도심이라고 했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7광역중심인데, 이게 다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지역들, 12지역중심 다 나와 있고요. 지역중심 내에 들어가서 개발 지도를 펴보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동네들이 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구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그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혹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노후도가 맞게끔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은 접근 가능한 지역이 우리한테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발을 해주긴 할 건데 서울시에서 6월 달에 발표를 해놓고 이때까지 지지부진하잖아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진행하거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발표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때까지 진행했던 역세권 개발은 전부 다 청년주택 개발 혹은 쉬프트, 장기점세주택이죠. 이런 개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민간이 들어가서 민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개발로 선회를 할 테니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입찰을 할 사람들은 들어오고 민간 기업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언제 이런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센티브를 줄 건데요. 역세권, 그러니까 이건 6월 2일에 발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세권인데 반경 250m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면적은 이제 1500제곱이니까 이걸 3.4로 나누면 500평 되나요? 그 정도, 300평 정도 되나요?
500평이구나. 그 정도. 거기서 5,000m 이하까지 어쨌든 그 면적이 충족이 되면은 역세권 개발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대로라고 표현하는 거. 그 대로가 낀 블럭에 한정돼서 노후도 여건이 맞으면은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고, 이게 또 나오죠.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역세권에서 여기 나옵니다.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어야 되고, 거기 간선도로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진출입 도로가 10m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주면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동네가 그게 가능한가요? 이 동네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힌 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귀담아 들으신 다음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투자처를 고를 때 굉장히 좀 이득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일조권, 일조량 침해 문제 때문에 동간 거리를 넓힐 수도 없고 따닥따닥 붙여서 지어야 되고 높게 지으면 또 주변에 피해가 가니까 못하게 했었는데, 도저히 주택이 모자라서 이거 공급하려면 방법이 없다 보니 역세권 주변에만 높이 제한을 풀어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 법을 바꿉니다. 아까 전에 역세권 반경 250m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로 넓혔고요. 전용 주거지역, 제가 지금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준다고 했으니까 1종을 빼셔야 됩니다. 우선은 1종 빼시고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빼시고요. 도시 자연공원, 뭐 이거야 뭐 동네 안에 들어가 있기가 없죠. 들어가 있는 데가. 근린공원, 뭐 들어가 있는 동네, 뭐 근린공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는 제외합니다. 역세권에서도. 중점 경관관리구역, 구릉지, 한강축 경관 형성 기준 적용구역도 제외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빼버리자고요. 자,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지역, 거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이 노후도 기준 나오거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이때까지 우리 민간 재개발은 해당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달라졌습니다. 60%만 넘으면 노후도는 충족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마자 이제 개발을 이제 유도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역세권, 그 다음에 신규로 신설될 역세권, 뭐 여러 군데 역세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이름만 들어도 와 엄청 비싸다는 GTX 역세권 같은 경우는 벌써 뭐 개발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민간 재개발 동의서를 마구잡이로 막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해당 지역에 이제서야 아차 싶어서 가셨던 분들은 다 이제 매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민간 재개발 접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뒤쫓아가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차후에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분명히 검토를 하고 비교 대상에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개발하고 연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도로 예상 지역을 보여드릴 건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선은 탭을 봐서 2종 주거지역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두 개만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이 지역이 역세권 반경 500m 안쪽에 자리를 하고 노후도가 60% 이상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개발 가능하다고 했고,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될 거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용적률이 그냥 일반 주거지의 민간 재개발 용적률에 거의 배 이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입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역세권은 305군데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아까 전에 중심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 그냥 내가 저렴한 금액으로 미리 선 취득을 하고 싶으시면 비중심 지역으로 가서 역세권 노후도에 맞는지 기준만 잡으셔도 취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 옥수역 보이죠? 옥수역 주변에 자 노후도 60% 맞는 필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가 역세권 개발 대상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금호역 일대, 그쵸? 금호역 일대 재개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동의서 작업도 했지만 여기가 민간 재개발로 들어간다고 하면 용적률 250%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역세권 개발로 들어간다고 하면 700%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서 만약에
기반시설 양호하고 역세권의 유동인구가 많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 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같은 값이고 같은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약수역 인근에 있는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투자처를 우리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위쪽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이런 신당동 일부에 또 투자를 할 거냐.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25층 한도의 아파트,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면 50층 한도의 아파트. 투자 가능성, 투자의 어떤 유망성이 어디에 더 있다고 보실지는 여러분들이 딱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서울을 한 바퀴 그냥 쭉 둘러볼 겁니다. 이 안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준주거지 혹은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왕십리동 인근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죠. 지금 8구역 가층을 지어놓고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냈고, 상황심리역 인근 주변에는 역시나 이제 공공 재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런 GTX 노선이 이제 들어가고 GTX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지역에 이미 투자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는 싶지만, 절박하고 정말로 좋은 입지다 들어가고는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된 데는 우선 배제를 하자고요. 그래서 외곽 쪽으로 나가서라도 우리한테 지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어떤 입지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이 지도 펴보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올해 이제 한참 민간 재개발 붐이나 이제 뉴스들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 말까지 아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불씨가 계속 활활 타오를 거예요. 지금 투자를 미래에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군데에 선정될 가능성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2군데의 지역에 매물은 지금 꽁꽁 잠겨있는 상황이고, 저도 부동산에 매일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해보는데, 매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화했을 때 집주인이 매도를 안 한다, 그냥 가격만 체크해보는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77군데가 만약에 탈락해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탈락했는지의 명분을, 이유를 찾아서 다시 동의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영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매물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동의서 때문에 혹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슈거리가 있는 서울시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만한 어떤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잖아요. 중화역 인근, 먹골역 인근, 뭐 이런 쪽은 재개발이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대상 사업지가 되긴 할 텐데, 이렇게 마장동 돌고지 시장 인근, 뭐 석관동,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난리 났잖아요. 기반 시설이 애초에 불량하고 도로 정비가 불량해가지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지금 워낙에 비싸진 지역이긴 하지만 향후에 아직까지 이런 프레임이 엮이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지도를 펴보시면서 찾아보셨을 때 내가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임장 한 번씩은 다녀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짧은 내용을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노선 역세권이 들어갈 만한 지역에 진짜로 개발이 이루어질 만한 주요 입지 몇 군데를 제가 선정해서 이 지도 첨부하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마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울 전체 지도를 관련해가지고 투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좀 놓치지 말고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부랴부랴 이거 준비해가지고 나오느라 내용이 그렇게 깊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항상 꽂혀있는 게 지금 당장의 시장에만 꽂혀가지고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놓치지는 마시고요. 민간 재개발의 동의서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불가피성이라는 거를 왜 개발을 이쪽에 무조건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 8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올해만 개발할 수 있는 해가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늦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들어갈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정할 수 있는 어떤 배짱을 키우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 이후의 개발에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